이 사건 꽤 괜찮은 사건 수사한 거예요. 제목은 실내 포장마차 살인 사건이에요. 네. 이거 경북청 과학수사계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내가 사건 개요부터 빨리 설명할게요. 네. 2008년도 사건이에요. 2008년 7월 26일이니까 한여름입니다. 07시 25분경에 경북 김천시 소재 이 땡땡 실내 포장마차에서 업주가 5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하의가 벗겨진 채 밑에 하의가 벗겨진 채 가슴과 목 그다음에 이제 그 음부 여기가 칼 등에 찔려가지고 살해당해 있는 거를 이거 외상값 받으려고 이 방문했던 목격자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치마는 허리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올린 것 같아요. 네, 들어 올려 있었고 팬티 앞부분이 이제 약간 내려간 상태였었고요. 상에는 이제 옷과 브래지어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약간 성적인 무언가가 그렇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좀 더 끔찍한 거는 머리와 목과 아까 음부에 약 20개소의 그 깨진 맥주병하고 칼에 의한 상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격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갔을 때는 이거 시간 좀 더 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사건 해결 못 할 뻔했어요. 간이 주방 싱크대 개수대에서 수돗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틀어놓은 거죠. 그래서 식당 내부 바닥으로 흐르는 바람에 혈흔이 씻겨 내려가가지고 식당 앞에 있는 하수도로 계속 흘러 들어가는 그런 상태. 네.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좀 더 늦었으면 거의 싹 피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그 흔적이 싹 씻길 뻔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었고요. 네. 이 식당 내부 바닥에는 이 깨진 맥주병하고 맥주 잔, 뭐 접시 이런 게 흩어져 있고 냉장고하고 이 벽에 이제 아마 그 거울이 걸려 있나 봐요. 거기에는 또 달력도 걸려 있고요. 거기에는 혈흔 비산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위치나 어떻게 보면 달력 위치를 보면 분명히 그 공격이 서로 그 몸싸움이 서서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건데요. 이런 호프집이라든지 실내 포차 이런 건 진짜 감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비면식에 의한 뭐 손님에 의한 범죄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감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 교수님 136점. 그러니까 깨진 맥주병이라든지 벽면 거울이라든지 냉장고 바닥 이런 데서 그 136점. 근데 이제 그거는 물론 평소에 실내 포장마차에 출입했던 다수의 손님들 것도 거기 포함이 돼 있겠죠. 네. 여하간 그게 수집한 게 136점. 지문도 하나 나왔네요. 네. 깨진 맥주병에서. 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돌려보니까 검색 불능. 왜냐하면 너무 쪽지문이거나 작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불능으로 나왔고요. 범행 도구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네, 바닥에서 발견됐다고 그러니까 하죠. 병 조각이나 칼 같은 걸로 공격했는데 그 현장에 두고 갔나 봐요.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이 깨진 병 조각 있는데 여기 특이한 그 증거 수집이 하나 있어요. 아까 그 브레이저를 벗긴 상태에서 걷어 올려져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성범죄의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과수팀이나 형사들이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목 부위하고 가슴 유두 부위 이런 데에서는 면봉으로 DNA 채취합니다. 네. 성범죄 시도하는 과정에서 타액이 묻을 수 있거든요. 네, 아마 노들길 살인 사건 그렇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DNA가 바로 그 주변에서 추치가 맞습니다. 됐었거든요. 이 경우도 그래서 이제 피해자 유두에서 이제 그 어떤 DNA 같은 거를 도출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격 부위 같은 걸 봤는데 이제 아마 이제 세밀하게 또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시신도 사실은 현장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검시하는데 잘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우측 유두하고 왼쪽 콧구멍에서 담뱃재가 발견이 됐어요, 교수님. 오른쪽 그 가슴 부위, 그다음에 이제 왼쪽 콧구멍에 담배재를 털어놓거나 아마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학행위한 거예요. 이거. 흩어져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죠. 일부러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건 상당히 감정이 개입돼 있고 뭔가 격앙된 상태가 맞죠, 이거? 네. 예. 이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있다라는 행위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좀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입하고 좌측 귀 사이에 여기 이 볼, 입하고 좌측 귀 사이에 볼 여기, 그다음에 오른쪽 눈 아래 이런 데에 배인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공격 당시에도 이뤄질 수 있는 상흔이잖아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 보면은 이게 공격 당시에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 범인이 일부러 만들어낸 상처인지 알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범인이 일부러 만들어낸 상처라는 거죠. 배인 상처 비슷하니까. 네, 이 여성을 그렇게 입 찢어놓고 귀 찢어놓고까지 하고 싶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담뱃재를 그 가슴이라든지 코에다가 부벼 끄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감정이 엄청나게 깊이 개입돼 있는 행위거든요. 제가 많은 케이스를 다룬 건 아닌데 이렇게 입에 손상을 주는 훼손을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범인이 말한 내용, 그러니까 피해자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엄청 기분 나빠한 기분 나빠서 한 공격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입 찢어놓고 하는 거는 피해자가 밖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 그 범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이런 경우에는 입 같은 데를 공격하는 경우가 사실 일선에서 많죠. 네, 그리고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거나. 그다음에 이제 후두부 중앙, 그 뒷머리 중앙에도 찢긴 상처가 있다고 그러고요. 네. 턱 아랫부분하고 가슴 부위에 찔린 상처 있어요. 여기 찌르고 가슴 쪽에 찌른 거고요. 아, 여기 보면 좀 이건 고의성이 다분해요. 음부 윗부분을 찌르고 베었어요. 이거는 시신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양쪽 허벅지에 피하 출혈이 있고 엉덩이에도 찔린 상처 있고 좌측 우측에 방어흔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공격이 들어왔고 막는 과정에서 방어흔까지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활용하는 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활용하는 게 바로 스카스라는 범죄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제 그 스카스 네. 범죄 분석표를 이용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사 사건 사례를 이제 쭉 분석해 놓은 거에다가 이걸 대입시켜 보는 거죠. 이제 이번 사건을. 네. 그래서 이제 그 장르는 뭐였냐면 주점내 살인 사건 케이스에다가 넣은 거예요. 주점내 살인 사건. 이거 주점이잖아요. 네. 사실 이게 케이스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스카스라는 게 사이언티픽 크라임 애널리시스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은 과학수사 요원들 그리고 강력계 형사들도 그렇고 다 같이 공유를 하는데 2004년도부터 2008년대까지는 범죄 분석 요원들만 그걸 그렇죠. 접속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사건들 분석했던 내용들만 들어있어서 사실 약간 좀 작은 케이스긴 한데 그걸 되게 잘 분석을 했더라고요. 유사 사건 하여튼 주점내 이 사건이 주점내에서 발생했으니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국내에서 일어났던 주점내 살인 사건의 특징 같은 거를 모아놓은 네. 그거에다가 이번 사건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이제 도출해 가는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했어요. 범행 동기별 현장 특성, 범행 동기별 현장 특성, 그다음에 범행 동기별 피의자 특성, 현장과 피의자 이제 특성을 분석을 이제 한 거예요. 스카스에 있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범행 동기별 현장 특성으로 좀 가보자고요. 네. 범행 동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주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행의 특징만 본 건데 그렇죠. 첫 번째가 분노, 어떤 말다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성목적, 그다음에 치정. 이게 성목적하고 치정은 좀 달라요. 달라요. 성목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순간의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 거고요. 치정은 이 그 피해자와의 오랜 관계 속에서 어떤 연인 관계나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치정, 그 다음에 금품 목적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분노 같은 경우는 이제 촉발 요인을 무시 발언, 다른 사건들을 쭉 보니까 이 주점 내에서 발생했던 그 분노 동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체로 어떤 무시 발언이 작용을 했더라는 거예요. 네. 그 무시 발언 중에는 아유 돈도 없는 것이 금전. 그 다음에 아유 저거 뭐 네가 남자야? 성적인 모욕.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남성이 무슨 뭐 장애가 있다거나 뭐 하면 이제 그런 데를 그 아프게 그 공격하는 컴플렉스. 보통 너는 처자식이 여기 오는 거 아니?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제가 가장 가학을 많이 했던 사건 중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탈북자였는데요. 가해자가 범인이. 근데 그 주점에 계셨던 여성분이 너는 처자식도 버리고 온 새끼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그거는 그 엄청나게 분노를 이제 일으키는 얘기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보통은 이렇게 자기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거나 자기의 어떤 없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건드릴 때 발생한다고 하고요. 분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분노 장르에서 촉발 요인은 무시 발언,
그게 많더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노 범죄에서 발생한 시간은 대체로 그 심야나 새벽이더라는 거고 그때 얘기나 둔기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같은 데를 공격을 많이 하고 목 부위를 많이 공격하더라는 거고요. 그때는 한 10회 이상 분노 범죄가 있을 때는 10회 이상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실혈사,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많고 증거인멸하고 난잡한 현장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흥분 상태, 분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증거 인멸을 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깔끔한 현장이 아니라 되게 난잡한 현장이 많이 돼요. 자기 감정 상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이한 그 사체 상태는 음부 같은 데를 상해하더라는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하이 탈이 시켜놓고. 근데 이게 성적 발언이 아니어도요. 그러니까 분노 상태. 네, 분노 상태에서 대체로 피해자가 여성일 때는 여성적인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게 자기가 가장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분노 목적의 현장 특성이고요. 성 목적의 어떤 현장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행위 거부가 아마 그 촉발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대체로 저녁이나 심야하고 이 목을 조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목적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다음에 뭐 액사가 많대요. 그래서 목 조르는 거. 그리고 뭐 현장은 그 이런 성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정돈돼 있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뭐 지저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의가 탈이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성목적. 이런 경우는 증거인멸보다는 그냥 범죄 현장을 빨리 떠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우발적인 요소가 많죠. 성목적. 네. 그다음에 이제 치정 같은 경우는 아까 촉발 요인 뭐 실연이라든지 배반 그죠? 그런 것 같고 이거는 치정 관계에서는 얘기 날카로운 도구가 계획살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날카로운 도구를 미리 준비해 와서 공격한다고 그러고 뭐 5회에서 10회 이상 그 흉기를 휘둘른다는 그 특징이 있고요. 피 많이 흘려서 죽는 실혈사.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상처가 큰 게 특징이라고 그래요. 마구 공격해가지고 치정 관계는. 그러니까 이 치정 관계선 교수님처럼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본인이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에 이 사람을 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이의 상처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품 동기 같은 경우는 이건 계획범이죠. 보나마나 뭐 강도하러 들어간 거니까 이때는 테이프 같은 게 많이 사용이 된대요. 현장에서. 그다음에 칼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 왔으니까 칼.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상체 부위를 많이 공격한다고 그러고요. 이거는 대체로 죽은 경우는 액살이나 실혈사일 경우가 있고 재화펀이 있대요. 재화펀이. 네. 이 금품 제가 돈 뺏으려고 하니까 요게 이제 범행 동기별 현장 특성을 쭉 뽑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본 거하고 가장 비슷한 건 그나마 분노 목적이 좀 많을 것 같지 않나요? 음부상해한 거라든지. 네. 지금 가장 유사한 실혈사고요. 피 많이 네. 흘려 죽고요. 일단은 분노하고 성목적의 두 개가 지금 유사하네요. 네. 요거 이제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이제 범행 동기별 현장 특성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범행 동기별 피의자별 특성으로 이제 가보는 거예요. 네, 피의자. 그러니까 현장을 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분석했을 때 분노랑 성목적 범죄가 강한데 그렇다면 이런 식의 그 목적으로 주점해서 살인을 하는 범인들의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또 범인을 잡잖아요. 분노 같은 경우는 피해자하고 일면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아주 자세히는 모르는 거죠. 자세히 모르는 일면식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요. 보통 무시 발언을 하게 됐을 때 아주 친한 관계면 그냥 흘려들어요. 맞아요. 아니면 또 너무 완전 비면식인 경우는 그런 발언을 그런 발언 자체를 안 하죠. 이거는 네. 적당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무시 발언으로 일어난 경우는 거의 진짜 일면식이 많아요. 이 경우는 이제 그 피의자들이 그동안 일어났던 그 통계를 보니까 대체로 무직 내지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네. 이혼 경력이 대체로 많더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혼자 사는 남자일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음주 중에 여성 그 희롱 뭐 이런 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사전과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특징 중에는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보통 분노에서 그렇게 살인까지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충동성이 강하거나 폭력성이 강하고 또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살다 보면 경력이 다 정가가 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면식 뭐 혹은 일면식 다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대체로 가족이 있다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치정 같은 경우는 면식이죠. 네. 볼 것도 없이 면식이고요. 이거는 직업은 생산직 회사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혼 경력도 많고 혼자 사는 남자일 경우가 많고 성격은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 치정. 금품은 비면식, 면식 이것도 다 들어가 있네요. 강절도 많고요. 근데 이거 금품 노리고 하는 사람들은 무직 혹은 뭐 유흥업소나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네. 그 다음에 가족이나 애인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고 금품 목적은 그러면 이제 아까 범행 그 동기별 현장 특성하고 범행 동기별 피의자 특성 이 두 개가 겹치는 거 이번 사건하고 네.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결과는 나왔잖아요. 현장이 난잡한 거 분명하죠. 네. 난잡하죠. 그다음에 이질적인 상흔이 있잖아요. 음부를 공격한다든지 깨진 병 조각으로 과두 사용해서 복부라든지 사타구니 이 둔기 얘기 막 사용했잖아요. 네. 이게 난잡하고 현장도 그다음에 이질적인 상흔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분노 우발 살인이 보다 가깝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무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그 분석에 의해서 무시 발언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음주 중에 무시 발언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한 게 아닐까? 두 개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두 그 사례를 케이스를 스카스 프로그램을 돌려 보니까 분노와 우발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무시 발언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포장마차에 들어와서 음주 중에 그 피해자의 무시 발언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가지고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 이렇게 이제 일단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유사전과가 많고 또 직업은 무직이나 노동, 이혼 경력이 있고 독거인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무시 발언에도 그런 폭력성이 증폭이 되고 살인까지 갈 수 있는 거다. 사회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자신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사람인데 그렇게 폭발하고 충동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환경 자체가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음부 부위에 상흔 그 맥주병에 상흔이 있고 사타구니 쪽도 상흔이 있고 콧구멍에 담뱃재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명백히 아까 그 통계를 볼 때는 분노 우발 무시 발언 이건 뭐 확실한 것 같고 현장 훼손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랬다. 이거 그럼 원한은 아니고 우발?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범인을 촉발하는 요인이 그런 무시성 발언이었을 때, 무시성 발언. 이제 무시성 발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뭐, 몇 가지. 네, 아까 얘기했던 점. 돈도 없는 게, 네, 금전적인 그 비하. 뭐 성능력이라든지 가족 비하가 다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발언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일 거다. 그러니까. 금전 뭐 돈도 없는 것이 아니면 아유 네가 뭐 남자 구실이나 제대로 해 하면서 성능력을 비하한다거나 이 니네 가족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해도 일반인 같으면 화 안 낼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거에 극렬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용의자 범인의 그 현재 상황이 불안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요즘에 일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내 가정이 너무 튼튼해요. 그러면 누가 야 그런 얘기 해도 콧방귀 끼면서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극렬히 분노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주점이라는 곳이 사실 심한 말도 많이 오간다라는 거 본인도 알고 있는데 그 말에 발끈했다라는 건 지금 이 사람 상태가 안 좋구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네. 근데 그 말에 그런 반응을 하고 그걸 그만큼 피해자도 주고 뭐 던졌을 말이라면 서로 아는 사이일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근데 아주 친한 경우는 사실 이런 거에 무시 발언에 그렇게까지 극렬하게 반응하진 않고. 그러니까 일면식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상흔도 난잡하고 범구도 현장에다 방치하고 범구는 범행 도구입니다. 네. 그다음에 현장 물 뿌려갖고 훼손하고. 근데 이제 이 난잡하게 현장이 막 이것저것 부서져서 흩어져 있다는 얘기는 한 번 와장창하고 바로 나간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저기 깨지고 찢어지고 터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이 현장이 아주 난잡하다. 또 그 피해자의 시신 상태가 공격 지점이 여러 군데다. 이런 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장에 오래 머물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면 저는 이 사람의 흥분 상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정도. 오래 거기서 끌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뭔가 이 지금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도 인지 못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계속 모욕을 줘야 되고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네. 그만큼 본인 컨트롤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범행 도구를 현장에 그대로 두고 갔다는 거는 계획범은 아니에요. 체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도 아주 취약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현장 그 회수는 내가 볼 때는 원래는 개수대에다 물을 이렇게 틀어놓고 갔는데 우연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래요. 우연적인 거. 피를 씻고 난 다음에 안 잠궈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틀어놓고 이게 지금 자기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나가버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은 분석하니까 이게 분노 우발 범죄의 무시 발언 가능성이 보다 가까운 걸로 일단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수사관들 머릿속에 딱 둬야 되죠.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일단 주점의 특징을 잘 아는 사람일 거고 그렇죠. 이 주변에서도 한 번씩 사고를 쳤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이런 전과, 폭력 전과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교통 그런 거 봐야죠. 네, 교통 위반 같은 또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 정도로 이제 피의자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린 거죠. 어떤 유형 형태. 그거는 이제 대조해서 현장 특성, 피의자 특성으로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수사관들이. 그거 딱 뽑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과학수사 들어갔죠. 감정 결과가 그쯤 나왔어요. 네. 수거한 그 깨진 그 술병 있잖아요. 거기 혈흔하고 피해자 유두에서 타액, 침에서 유전자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쪽지문이 채취한 거는 나왔는데 아까 깨진 유리병에서 나온 너무 적었나 봐. 근데 그건 검색 불가가 나왔습니다. 용의자를 한 3,000명 대조했는데도 3,000명하고 대조했는데도 검색할 수가 없었대요. 네, 쪽지문이 너무 작으면 그런 것 이게 같아요. 안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 성시별 그 분석 기법이죠. YSTR 그 차관 수사를 해서 이제 북의 이 성별 한 1,200종을 그 국가수에서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 의뢰했더니 발생 20일 만에 가능성 있는 성씨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단서가 붙여 있어요. 돌연변이 존재도 가능성이 있다. 돌연변이일 수도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는 성씨 통보한 거 그냥 참고로만 해야 돼요. 정말 그건 말 그대로 그 참고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26일 만에 또 다시 이제 그 국가수에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1차 성씨 분석한 걸 던져주고 돌연변이 가능성은 있다 하는 거 이제 단서 달아주고 또 좀 더 정밀 분석했나 봐. 한 6일 더. 그리고 난 다음에 왔는데 그때는 다른 성씨예요. 1차 보냈던 것보다. 다른 성씨인데 그게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그래서 그 성씨가 그 인근에 집성촌 같은 게 있는지 또 따져보는 게 형사들이. YSTR 기법은요, 이거 어디까지나 이게 참고입니다. 범위 좁히는 참고용 수사예요. 최근에 그 YSTR 관련해서 1심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범인을 특정을 해서 형을 받았었는데 지금 2심에서 항소심에서 YSTR 자체가 특정할 수 있는 뭐 직접 증거가 아니라 간접 증거다라고 하면서 무죄 선고가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YSTR이 나와서요. 네. 성씨가 만약에 홍씨로 나왔어요. 그래서 홍씨 범인을 좁혀가지고 범인을 검거한 거예요. 근데 YSTR 그 자체가 범인 검거에 범인을 좁히는데 기여해 주는 건 있어도 그 홍씨를 잡으려면 그 홍씨가 그 사건 범행에 다른 증거가 다수 존재해야 되지. 그래야지 기소할 수 있는 거지. 그 YSTR에서 나온 홍씨라는 그 근거 하나만 가지고 기소하면 무죄예요. 맞아요. 그건 그 사건 최근에 나왔던 판단은 그런 식의 실수한 거예요. 네. 다른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YSTR 기법 해가지고 인근에 집성촌이 있는 것까지 확인됐죠. 네. 다 거기서 알려준 성씨가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네. 성씨가 나왔다고 한다면 네. 또 여기서 하나지. 좁힐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현장의 기지국 내에서 그렇다면 그 주변에 어떤 맞아요. 사람이 있었는지 일단은 다 뽑아서 이 성씨가 나온 사람하고 교차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범행이 발생한 그 동네에 있는 기지국을 따요. 기지국을 따가지고 그 기지국 내에 있는 그 성씨, 그 사람을 일단 그 우선 수사를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성촌에 가가지고는 촌수별로 이 분류해가지고 샘플을 쫙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이렇게 좁혀지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혈 쪽 이렇게 범위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전과줘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이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폭력, 도로교통법, 이권자라든지 동종 전과자 자료 수사를 딱 하면서 그 중에 성씨 나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그 기지국에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 추리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성 씨를 찾기 위험이라는 기법으로 접근해서 피해자 측 수사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이게 집성촌에 가가지고 아까 우리처럼 그 사기 찢은 놈 잡으러 왔다고 동네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그 집성촌에 가서 그 샘플링 할 때 DNA 같은 거 샘플링 할 때 왜 하는데요? 그러니까 니네 성씨 누구를 검거하려는 게 아니고 니네 너랑 같은 성씨의 어떤 사람이 범인으로 추정돼서 지금 니네들한테 이거 샘플하러 왔다고 그러면 안 해주지 협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피해자를 지금 뭐 있는데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지금 이 동네 와가지고 성씨 좀 체크 좀 해보라고 그런다고 DNA 좀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거지만 뭐 이건 나쁜 짓 한 거는 아니죠. 네. 그리고 목격자가 있었네. 네. 나오는 아마 사람을 목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호리호리한 체격이라는 또 목격 진술을 받아서 그걸 또 이제 참고를 하게 되고요. 또 유전자 같은 경우가 나는 그래도 절대 유전자 못 줘. 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따라다니면서 담배꽁초 주워야지. 네. 그때부터 이제 교수님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먹던 수저, 담배꽁초 이제 이런 거 수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수사 3일 만에 알리바이가 애매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자 성씨 어느 정도 나왔죠. 그 성씨가 나왔고 그 기지국 내에서 통화했던 사람 중에 성씨가 겹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선정했죠. 그 마을에 가서 집성촌에서 그 DNA 샘플링했죠. 이게 막 대조하고 거기다가 목격자가 40대 호리호리한 체격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부합되는지 그거 공통점 찾죠. 그런 과정에서 선정된 몇몇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알리바이 착착착 되는데 한 놈이 알리바이를 제대로 못 대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DNA 채취해가지고 바로 긴급 감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빨리 했던 것 같아요. 빨리 했어. 6시간 후에 일치한다. 맞아요. 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일치하는 바로 그러니까 쭉 도출한 용의자 군에서 공통적으로 뭐 기지국, DNA 뭐 이런 데서 또 40대 호리호리한 남자 탁 그 부합되는 사람이 몇 명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요 중에 범인이 있을 거라고 아마 형사들은 판단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불러놓고 자 당일날 동선 돼. 너도 돼. 탁 하는데 한 놈이 제대로 못 돼 알리바이를. 요 새끼 제일 의심스럽잖아. DNA 좀 뽑아. 긁었겠지 이거 입천정. 긁어갖고 긴급 감정을 해. 국과수도 알렸어. 국과수에서 긴급 감정을 해 받으니까 바로 감정해가지고 6시간 만에 그 현장에서 발견된 그 DNA하고 일치한다고 통보 따온 거예요. 볼 것도 없이 범인이지 뭐. 그러니까 이놈 그 주소지 딱 알아가지고 따로 갔죠. 네. 그랬더니 이놈이 1시간 후에 돌잔치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40대 남자예요. 네. 바로 건거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 피의자 특징을 보다 보니까 저항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네.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날도 알코올을 좀 섭취를 했었기 때문에 내가 유전자를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내가 유전자 인식이 부족한 거지. 네. 그리고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결여되어 있었고 뭐 어떤 대화를 할 때 이거 아마 말이 안 통해? 네, 이거 프로파일러가 쓴 것 같은데 이런 표현 잘 쓰거든요. 설득력이 있는 대화 불가능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쉽게 얘기해서. 네.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네, 어떤 서로 오고 가는 대화가 아니라 자기 일방적인 대화라는 식의 이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다음에 범행 후 한 달간 동안 계속 내가 머릿속으로 나는 범행을 저지르 마인드 컨트롤 했구나. 네. 그래서 자기가 강한 부정으로 이제 내가 그 스스로를 트레이닝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무장했네. 네, 나는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그걸 계속 반복을 했었고, 근데 이제 어떻게 자백을 유도했나 봤더니 가족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들어주는 거죠. 이 약한 고리 공략하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 상담 같은 거. 네. 이 사람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6년 전에 이혼하고 3년 전에 베트남 여성하고 재혼했대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다고 그러네. 18살짜리나 아마 전처하고 난 것 같고 8개월짜리 아이가 하나 있대요. 이제 베트남 여성 사이에 난 거죠. 전과도 봤더니 폭력 있네. 네, 폭력
두 개나 있네. 이범이었고요. 범행지에서 1.5km 떨어진 곳에 거주. 그러니까 같은 기지국 내에 있었던 거지. 1.5km 위치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 그 음주 습관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사건 당일 이게 두 번째 출입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면식이 있는 거야. 이 주점에. 자주는 안 갔어도 두 번 간 거네. 근데 여기서 아마 가족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좀 더 내가 깊이 알아보니까 이제 아마 그 주점 여성 주인한테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내가 아무래도 한국말이 서툴잖아요.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서 우리가 싸움을 자주 한다. 뭐 이런 하소연을 그 주점 주인한테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걸 잘 받아들여주고 주점 주인이 잘 좀 그 무마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좀 불편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본의 아니게. 그래서 가족에 대한 모독 때문에 분노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그 남성한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내하고 그 아이하고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것도 어떤 특징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무시 발언에 의해서 내가 살해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어떻게 내 가족을 모욕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이건 피신 받을 때도 지도 불편하니까 그거 속상하고 자기가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대충 얼버무리거나 그냥 자기 핵심적인 단어 몇 개만 얘기하지 그 상황에 있었던 얘기들은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가족에 대한 어떤 그 모독 때문에 내가 분노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유두에 이제 그 담배라든지 타액 같은 거 묻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연관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현장에 투입돼서 현장 사건들을 다 보기 전에 책으로만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성적인 부분을 모욕을 줬을 때는 이건 성이랑과 관련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모욕을 하는 성적인 모욕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보는 성적 가해를 했을 때 그것이 꼭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자신 안에 내재된 분노라든지 어떤 이것들을 이게 여성이면 여성의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항상 성이랑 연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뭐 하의를 내려놓고 상의를 걷어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거는 성적 목적의 어떤 범행이라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족에 대한 그 어떤 모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상대가 여성인데 여성한테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의 범행을 실현해버리는 그런 케이스인 거거든요. 근데 참 이 사건은요, 처음에 최초 임장자가 잘한 게 있어요. 목격자가 신고만 하고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고받고 현장에 뛰어나간 그 파출소 중경이겠죠. 네. 가자마자 물 껐어요. 수돗물. 수돗물 계속 형사팀이나 과수팀이 나올 때까지 틀어놓고 있었으면 다 씻겨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 보존 해놓는다고 손 대지 말라고 그런다고 손 안 대는 경우인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가르쳤다고 수돗물 철철철 흐르는데 그거 안 잠그는 건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원래 현장은 건드리지 말라는 게 원칙이지만 수돗물이 나와갖고 현장을 씻어 내려가는데 그거 현장 보존한다고 안 끄면은 그 모자란 경찰이 순경이지. 네. 그래도 하여튼 이 순경은 현장 가자마자 바로 꺼서 현장 훼손 수돗물 꺼가지고 현장 훼손되는 거 방지했고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잘한 것 같아요. 지문 DNA 그 많은 거 다 도출하고 YSDR까지 하고 기지국으로 범위 좁히고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하더라고요. 목격자 진술을 들어가지고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몽타지는 확신이 없을 때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제 수사 짬밥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몽타지 잘못 그려가지고 너무나 땅을 치면서 후회했던 적이 10번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몽타지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정말 선호하지 않았고요. 몽타지를 그리려면 정말로 명확하게 현장 본 사람, 눈썰미, 현장을 본 사람만 가지고도 안 돼. 그 본 사람이 눈썰미가 엄청 좋고 이 표현력이 아주 명확한 사람 아니면 몽타지 수사는 잘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내 경험상 그래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격자가 40대 호리호리한 남자까지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이름, 얼굴 몽타지, 얼굴 특징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몽타지 그렸나 봐요. 근데 몽타지 그려가지고 배포하는 바람에 수사에 막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왔고 오히려 혼선초래가 됐어요.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경북청 과수계에서 내가 볼 때는 경북청 과수계에서
분석하고 그런 내용을 주는 바람에 그 형사들이 결국 검거했지만 형사들이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범인을 빨리 검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